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가 싫어하지요. 우리 뇌는 몸 안과 밖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면서 신체 변화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요. 예측되지 않는 것, 뜻밖의 것은 뇌에게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삶에서 뜻밖의 일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하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도 심지어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 삶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삶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곧 닥칠 어려움이나 재난도 예상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을까요? 또는 최선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잘 생각해보면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나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나도 상대도 마음만 상하고 관계 또한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더 퀘스트에서 펴낸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의 저자인 심리학자 변지영 씨가 쓴 책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란 말이 있죠. 저자는 서두에서 자신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찰이 철학의 몫이라면 지각은 심리학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이란 쉽게 말해 안다는 것인데요. 지식으로 추론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열이 난다 또는 화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미세한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알아차리면 내 마음에서 많이 벗어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정작 나를 가로막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고 나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지금껏 우리가 바깥 세상과 타인에 대해 너무 많이 마음을 썼다면 이제는 밖으로 향한 안테나를 안으로 돌려 내 안을 탐색해 볼 때입니다. 이 책은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마음 도구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읽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된다면 자신의 감정적 문제와 타인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는 왜 항상 휘둘리는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겠다. 미움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던가요? 왜 이것이 쉽지 않을까요?
어디까지가 나의 삶,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는 그의 삶, 그의 생각인지 명확히 구분되나요? 정말 내가 지켜야 할 나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나로 산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까운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는 게 편안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상대에게 맞추고 좋게 지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부탁하기 싫어서 어지간한 일은 내가 다 해버리거나 타인에게서 부정적인 얘기,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자신을 혹사해 왔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가 지금껏 참고 묵묵히 도와줬더니 이제는 나를 바보로 보나 하는 배신감과 피해의식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만 울컥 화가 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뒤늦게 잠자리에 들 때쯤 말이죠. 잠을 인자 3번이면 호구된다던 어느 개그맨의 일갈이 귓전에 사무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말려드는 것과 공감 사이. 내가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거나 지나치게 공감을 잘해서 손해볼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라 맥클레런 박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려드는 것을 공감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공감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건강한 공감이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 말려들고 걸려드는 것, 어느 누구도 피해의식을 갖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생각, 입장을 제쳐두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은 결코 공감이 아닙니다.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걱정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언짢아할까봐 무조건 맞춰주거나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았으면서 내 맘 하나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것은 융합에 가깝습니다. 융합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결핍 때문에 타인을 찾는 것이죠. 홀로 서지 못해서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문제에 기생하려는 것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언제나 누군가를 도와 이타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뜻밖에도 이런 그림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대상을 찾아 나서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되풀이 된다든가 심지어 관계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융합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부족 때문에 타인을 움켜쥐는 융합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건전한 공감이란 각자 자신에게 확고한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타인과 유연하게 교류하는 것입니다. 융합은 나라는 토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면서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것이죠.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40대 중반의 주부 K씨는 친구들이 모두 자기를 떠날까봐 걱정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죠. 고통받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턴 늘 사람 참 좋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그녀의 고민은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자기에게 연락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자신의 일은 일단 제쳐두고 친구의 상황에 맞추려고 하고 무리해서라도 돈을 구워주고 곤란한 일도 나서서 대신 해결해주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도움을 받고 나면 그들은 연락도 없이 차갑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상대방에게 섭섭함과 피해의식이 쌓이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속만 태우다가 친구와 관계를 끊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은 많은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K씨는 이런 자신의 성격을 바꿔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면전에서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기 힘들다. 친구가 무엇인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오면 내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주로 친구에게 맞추는 편이다. 친한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꼭 내 문제처럼 생각되어 같이 해결하려 한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싸우거나 갈등하는 것이 너무 싫다. 웬만하면 내가 참고 맞춘다. 내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느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것이 낫다. 위의 6개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인가요? 3개 이상이라고 답한다면 자기 분화 과제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한마디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중요한 타인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자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은 다르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내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잘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직장이나 일반적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 분화된 사람이 직장에서도 행복하다. 분화는 사람들이 삶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잘 분화된 사람일수록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심리적 증상이나 신체적 문제도 덜 경험합니다. 덜 분화된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일상의 스트레스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주리 대학교의 낸시 머독과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폴 고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앞서 말한 보엔 박사의 가정 내 자기 분화 이론을 직장 생활에 적용해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직업 중 특히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지원하는 성격의 일을 하는 교사나 간호사, 항공기 승무원, 사회복지사, 성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나 일에 융합되어 자신의 직무나 역할에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이로 인해 직무 소진, 이른바 번아웃 신드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장과 나를 하나로 여긴다든지 내 생활과의 경계없이 일이 전부가 되는 경우 역시 일종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에 따른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자신을 몰라준다는 피해의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기 분하는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만큼 내게 필요한 것을 지키고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내가 과소평가받는다는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대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를 자주 옮긴다든가 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죠. 일과 사람에 둘러싸여도 허전한 진짜 이유. 누군가와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반대로 나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는 종종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는 얼마쯤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애착 유형이 말해주는 것. 애착 유형은 초기 아동기에 부모를 비롯한 1차적 애착 대상 관계에서 형성되어 우리가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들에서도 내적 작동 모델로 기능합니다. 주로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 방식, 느낌 같은 것이 쌓이면서 관계에 대한 모형이 내면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애착 이론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이 일생 동안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렸을 때 형성된 관계 맺음의 방식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에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관계란 대인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맺는 관계는 물론이고 과제나 해야 할 일 등 거의 모든 대상과 맺는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가간다거나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회피한다거나 빙빙 돌려서 소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다 보니 종종 오해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들에도 애착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안정형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남에게 도움이나 지원을 스스럼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느껴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힘든 일을 겪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가까이 다가가 공감해 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 충분히 자각하고 스스로 수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 문제나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경험합니다. 반면 양가형은 관계가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함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매력을 느끼거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돌봐야 하는 대상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한편 회피형은 사람들과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꺼립니다. 양가형의 사람이 선택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회피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정반대로 소유욕이 강하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가까운 관계 자체를 맺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양가형과 회피형처럼 불안정한 애착 유형인 경우 이러한 관계 패턴이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그런 대상을 찾아다니며 비슷한 유형의 관계 맺음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신의 바닥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누구든 만난다며
인간의 애착 본능을 비웃었던 쇼펜하우어는 아마 회피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 술집 종업원이나 가수 등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이성들과 온갖 연문을 부렸지만 결국 진지한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았죠. 작가들과 사교 활동을 즐기느라 바빴던 어머니보다 20살이나 많은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쇼펜하우어는 혼자 외로워하던 아버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의 여성 혐오로 이어졌죠. 애착은 대인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 조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은 만성 우울이나 불안과도 관계가 깊고 감정 표현을 잘못하는 감정 표현 불능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의 애착 상태는 분화와 애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부모에게서 성공적으로 분화할 수 있고 친구와 연인, 나아가 직장 생활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애착이 불안정해서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애착에서 비롯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나 약물,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 빠져 지내는 것, 자기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 데이트 폭력, 자녀에 대한 심한 통제와 집착, 항상 자신을 비난하고 채찍질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 등 애착으로 인한 결핍과 손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 영향도 오래갑니다. 성인 애착이 가변적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의 경험이 오래 반복되고 쌓이면서 안정적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은 내 마음의 SOS 신호. 정서가 만들어진다는 획기적인 생각.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행복을 예로 들어볼까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 활짝 웃을 때, 시원한 숲속을 걸어갈 때, 소중한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시합에서 기대하지 못한 우승을 거두었을 때,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두꺼운 책을 다 읽은 후에도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에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각 경험들은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 이때 뇌는 이 정보들을 하나의 범주로 모아놓기 위해 행복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개념 덕분에 앞으로 다가오는 감각적 사건들의 의미가 생깁니다. 새로운 경험을 맞닥뜨리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분류된 이전 경험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신속하게 비교하면서 현재 경험을 해석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목표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기, 꾸준히 운동하기, 사회에 참여하기 등이 반영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생존과 생체 적응, 곧 알로스타시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은 특정한 의미를 갖지만 그 특정한 의미는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행복한 감정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저기서 행복의 단서들을 더욱 미세하게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에 외로움을 절절히 자주 느낀 사람들은 그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자주 경험해 더 많이 형성된 개념대로 실시간 정보를 추론하고 분류하기 때문에 자주 느꼈던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죠. 나는 이 말이 상당히 심리학적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유도 없이 이상하게 밉거나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 속담대로 초콜릿이나 쿠키처럼 맛있는 것을 하나 건넵니다. 그럼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이 내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도 웃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호의와 관심이 생겨나죠. 사소한 행위를 통해 이해하는 마음이 싹 듭니다. 그 사람을 몇 번 더 보면 애초에 갖고 있었던 미운 감정, 거슬리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죠. 바로 내 과거 경험이 만들어낸 내 마음속의 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관계, 그리고 타인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보게 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든 얼마나 강렬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과 행동의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감정에 쓸려가지 않게 닻을 내리는 법. 마음 챙김 5에서 이해로. 마음 챙김을 심리치료에 접목해온 대표적 이론가이자 임상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거머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휴식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초월하는 어떤 것도 아니며 생각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거머 박사는 마음 챙김을 상황이 힘들 때에도 우리 몸에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종류의 알아차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으며 사고로 몸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는 대체로 피하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회피하거나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서두르면서 고통이 생기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벌어진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이 잘 되어 있으면 이처럼 불쾌하고 불편한 경험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 챙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선 거머 박사가 정리한 마음 챙김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휴식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푹 쉬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 걷기 여행을 떠나거나 템플스테이를 찾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이런 휴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싶다면 마음 챙김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론 불편하고 불쾌한 것도 만나게 되죠. 당장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재를 피해 다른 곳에 가서 쉬는 것을 선택할까요? 그보다는 얼른 불을 끄고 무엇이 화재를 일으켰는지 알아본 다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될 때에 평소 마음 챙김이 잘 되어 있다면 비교적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덜 놀랍니다. 내면의 경험에 즉각적인 반응을 덜하게 되어 잠시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더 쉽게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일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오히려 우리 일상의 매 순간에 아주 가깝게 접촉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과 같은 알아차림 상태라면 단순한 것이 매우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맛이나 꽃의 색깔도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훨씬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마음 챙김은 어떤 것을 더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지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항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생각과 느낌들을 더 조화롭게 발전시킵니다. 생각을 적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생각들과 싸우지 않고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마음 챙김 훈련을 하다 보면 더 행복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마음 챙김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고통이나 불쾌함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성난 황소와 같아서 좁은 우리에 집어넣으면 이리저리 날뛰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진정되고 차분해집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통 그 자체를 없애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고통에 짓눌리거나 압도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힘을 키운다고 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자기자비의 세 가지 요소, 자기 친절, 인간 보편성, 마음 챙김. 자기자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자비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친절, 곧 나에 대한 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보편성. 풀었으면 내가 지금 겪는 곤란, 어려움, 고통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곤란에 처하거나 몹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흔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에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은 모두 나만 겪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드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이것을 특별히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나를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 여기지 않기에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네프 박사는 인간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보편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면 실패를 겪더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낙담하고 단념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위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고 기분이 처지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한쪽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한 여유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매몰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기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더 합리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비를 이루는 마지막 요소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자비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잔소리한다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죠. 그런데 살면서 과연 나를 가장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제일 못 살게 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쭐해지고 비판받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금방 위축됩니다. 자기 자비는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장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들 중 하나로 내가 이 광대한 우주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봐야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내가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그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가 자존감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며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현재 내 마음에 앞으로의 나 자신을 인도할 힘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측하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고 못 본 척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예측하는 뇌를 가진 덕분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이런 뇌의 부작용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마음 챙김과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사는 게 더 현명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